제19화 크라운의 지갑을 노려라. 최윤지를 아군으로 만드는 작전은 조용하고 은밀해야 했다. 박태산의 주먹도 이진우의 대담한 선언도 필요 없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정보와 그 정보를 이용해 상대의 마음을 파고드는 정교한 심리전이었다. 그 역할은 김세아에게서 시작되었다. 김세아는 며칠 동안 최윤지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그녀의 동선, 교우 관계, 심지어 작년 학교 축제 때반을 위해 늦게까지 남아 묵묵히 계산을 하던 모습까지. 세아는 모든 데이터를 조합하여 하나의 가설을 세웠다. 최윤지는 선의와 책임감이 강한 인물. 자발적 협력보다는 약점을 잡혀 억지로 협력하고 있을 확률이 높음. 결정적인 정보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학교 행정실에 잠시 심부름을 갔던 세아는 선생님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최윤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 최근 경영난으로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였다. 가설은 확신이 되었다. 황철민은 그녀의 가정사를 약점 삼아 접근했을 것이다. 돈이 필요한 소녀에게 처음에는 도움을 주는 척하다가 이내 학생회 자금에 손을 대게 만들고 그 사실을 빌미로 완전한 꼭두각시로 만들었을 터였다. 이제 접근할 방법만 남았다. 진우는 최윤지에게 직접 말을 거는 대신 편지를 쓰기로 했다. 아니, 정확히는 수정지시서에 가까운 쪽지였다. 다음 날 최윤지는 자신의 사물함에 붙어있는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학생회 운영비 장부 11월치, 체육대회 용품 구매 내역, 영수증 금액과 장부 금액이 3만 원 차이남. 이 정도 실수는 황철민에게 좋은 빌미가 될 수 있음. 하지만 작년 축제 때 남은 2월 잉여금을 이 항목으로 넘기면 차액은 완벽하게 사라짐. 참고하길, 쪽지를 읽는 최윤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누군가 알고 있다. 자신이 장부를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황철민에게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공포가 목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이상했다. 쪽지의 내용은 협박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지적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마치 유능한 회계 담당 상사처럼. 이것은 적의 경고인가 아니면 아군의 신호인가. 최윤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하루 종일 불안에 떨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쪽지의 조언대로 장부를 수정했다. 그리고 정말로 장부의 허점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날 밤 최윤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체 모를 감시자는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인 동시에 유일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준 존재였다.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가느다란 빛 한 줄기를 본 기분이었다. 크라운의 지갑을 노린 진우의 첫 번째 화살은 그렇게 최윤지의 마음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제20화 마침내 사인이 해방연합. 두 번째 쪽지는 사흘 뒤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최윤지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었다. 도와줄 수 있음. 오늘 방과 후 별관 뒤 창고. 최윤지는 하루 종일 고민했다. 이것은 함정일까? 아니면 정말 구원의 손길일까? 그녀는 이미 황철민이라는 거미줄에 단단히 얽혀 있었다. 이대로 가면 언젠가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방과 후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별관 뒤 창고로 향했다. 녹슨 철문을 열자 안에는 이진우와 박태산이 서 있었다. 최윤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전교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생과 가장 문제아인 학생.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조합이었다. 네가 왜? 앉아. 최윤지. 우린 널 해치러 온 게 아니야. 이진우가 낡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진지했다. 진우는 긴 설명 대신 김세아가 정리해준 자료들을 그녀 앞에 펼쳐놓았다. 그녀의 가족 식당 이야기, 황철민이 그녀에게 처음 접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 그리고 그녀가 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한 날짜까지. 모든 것이 정확했다. 넌 황철민의 공범이 아니야. 첫 번째 피해자지. 우리는 너랑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널 구해내고 싶어. 그 순간 최윤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과 공포를 이 뜻밖의 두 사람이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피해자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박태산이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뭐, 우리랑 같이 하면 다시는 황철민 그놈이 너한테 손가락 하나 못 대게 해주지. 내가 보장해.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어떤 거짓도 섞여 있지 않았다. 전략을 제시하는 사령관과 보호를 약속하는 전사. 최윤지는 자신이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눈앞에 내려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가방에서 작은 휴대용 저장장치 하나를 꺼내 진우에게 건넸다. 이 안에 전부 들어있어. 그 안에는 지난 1년간 크라운이 갈취한 모든 돈의 흐름과 황철민의 지시 내용이 담긴 원본 장부 파일이 들어있었다. 크라운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고마워. 잘 쓸게. 진우는 저장장치를 받아들고 작게 미소 지었다. 잠시 후 진우의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다. 김세아에게서 온 문자였다. 상황 종료. 진우는 답장을 보냈다. 아니, 이제 시작. 사령관 이진우, 선봉장 박태산, 정보분석가 김세아, 그리고 이제 내부 고발자이자 경제 참모가 된 최윤지까지. 마침내 성안해방연합의 핵심 멤버 4명이 모두 모였다. 그들의 아지트인 낡은 창고 안, 이진우는 자신의 아덴성 지도 경제 참모 칸 옆에 최윤지라는 이름을 선명하게 써넣었다. 왕국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성벽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제21화 작전명, 경제봉쇄, 매점편. 최윤지가 가져온 정보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는 크라운이 지난 1년간 학교를 어떻게 착취해왔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다. 학생회비 횡령, 사물함 불법 임대 수익,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점 상납금 내역까지. 그것은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라 성안고의 추악한 이면을 담은 역사서였다. 김세아는 단 하룻밤 만에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만들었다. 크라운의 월 평균 수입, 주요 자금원, 그리고 돈의 최종 사용처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분석 결과 매점 상납금이 전체 불법 수익의 4할 이상을 차지. 매점을 무너뜨리면 크라운의 자금줄은 사실상 마비됨.
이전의 매점 불매 운동은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댄 심리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는 칼을 손에 쥐었다. 이제 그냥 소문이 아니야. 팩트로 싸우는 거야. 진우가 말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다.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새로운 확성기가 필요해. 모두가 듣고, 믿고, 공유할 수 있는. 진우의 새로운 작전은 성안고의 유령이라는 이름의 익명 누리소통망 계정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곳을 통해 크라운의 비리를 하나씩 폭로하고 아이들의 분노를 조직적인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다. 첫 번째 게시물은 당연히 매점이었다. 진우는 세아의 보고서와 윤지의 원본 장부 파일을 바탕으로 한 편의 고발 기사를 작성했다. 우리가 사먹는 빵이 황철민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매점 아주머니가 매달 크라운에게 얼마의 돈을 상납했는지 그 돈이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결정적으로 장부의 일부를 이름만 가린 채 이미지 파일로 첨부했다. 게시물은 한밤중에 올라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성안고는 그야말로 폭풍에 휩싸였다. 누군가 밤새 학교 중앙 게시판에 그 게시물을 인쇄해서 붙여놓은 것이다. 아이들은 등교하자마자 게시물 앞에 모여들었고 여기저기서 탄식과 분노가 터져나왔다. 어렴풋이 짐작만 하던 소문이 눈앞에 증거로 나타나자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날 매점에는 단 한 명의 학생도 찾아가지 않았다. 완벽한 불매였다.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 집에서 싸온 간식을 나누어 먹거나 텅 빈 매점 앞을 조용히 지나쳤다. 그것은 크라운에 대한 분노이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매점 아주머니를 향한 미안함과 연대의 표시였다. 점심시간 황철민과 강태수는 텅 빈 매점 앞을 싸늘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매점 아주머니는 처음으로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었다는 작은 용기가 서려 있었다. 왕국의 가장 튼튼했던 돈줄이 하루아침에 끊어졌다. 황철민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성안고의 유령 계정을 보고 있었다. 프로필 사진조차 없는 정체불명의 계정.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의 제국 심장부에 비수를 꽂았음을 직감했다. 경제봉쇄 작전은 이제 막본 게임을 시작했을 뿐이었다. 제22화 심리전의 시작 크라운의 유령. 성안고의 유령은 순식간에 학교의 최고 화두가 되었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마다 모여 어젯밤에는 새로운 글이 올라오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유령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지만 누구도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다. 유령은 그저 학생들의 분노와 희망이 만들어낸 상징적인 존재처럼 여겨졌다. 크라운은 혼란에 빠졌다. 자금줄이 막힌 것보다 더 뼈아픈 것은 공포로 쌓아 올린 그들의 권위가 조롱과 불신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황철민은 범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지만 상대는 이름도 얼굴도 없는 유령이었다. 주먹을 휘두를 대상조차 없다는 무력감에 강태수를 비롯한 행동대원들은 속만 태웠다. 해방연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심리전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였다. 이틀 뒤 유령의 두 번째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라진 도서관 희망 도서들은 어디로 갔을까? 내용은 간단했다. 작년에 학생들이 신청해서 학교 예산으로 구매했던 신간 도서 수십 권이 도서관에서 사라진 사건. 학교는 단순 분실로 처리했지만 사실은 크라운의 박주영이 헌책방에 몰래 팔아넘겼다는 고발이었다. 그리고 증거로 박주영이 헌책방 주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 화면이 첨부되었다. 정보의 출처는 최윤지였다. 세 번째 게시물은 그 다음 날 올라왔다. 음악실 유리창을 깬 진짜 범인은 역시 작년에 있었던 사건이었다. 한 소심한 학생이 누명을 쓰고 부모님이 유리창 값을 물어주었지만 진짜 범인은 축구를 하던 강태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증거는 익명의 목격자가 보냈다는 진술서 형식이었다. 그 목격자는 다름 아닌 박태산이었다. 유령의 폭로는 계속되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모든 폭로는 구체적인 증거를 동반했고 크라운의 비겁하고 좀스러운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크라운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복도를 지나는 그들을 보며 비웃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격렬이 싹텄다. 가장 큰 균열은 크라운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걸 대체 누가 다 불고 다니는 거야?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는 거 아니야? 황철민은 아지트에서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의 앞에 선 멤버들은 서로의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그들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각 낡은 창고 안에서는 4명의 연합 멤버가 유령의 다음 게시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세아는 노트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윤지는 그 데이터의 진위를 확인했다. 이진우는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글을 썼고 박태산은 창밖을 내다보며 망을 봤다. 각자의 역할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저항군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어 거대한 성을 안쪽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유능한 혁명가들이었다. 황철민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싸우는 상대가 유령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시스템 그 자체라는 것을. 제23화 이름 없는 민초들 1학년의 반란. 크라운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지만 그들의 폭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특히 만만한 1학년들을 향한 괴롭힘은 더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돈을 빼앗는 대신 복도를 지날 때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거나 청소 당번을 떠넘기는 식이었다.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을 만큼의 그러나 당하는 사람에게는 굴욕적인 폭력이었다. 이진우는 이것이 크라운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저항을 꺾을 수 있는 것은 1학년들 자신뿐이라고 생각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서지 않는 한 혁명은 완성될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겁에 질린 1학년들을 움직이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그들에게는 아직 연대라는 경험도 저항이라는 용기도 없었다. 진우는 바츠 해방 전쟁의 기록에서 해답을 찾았다. 전쟁 초기 연합군은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다.
그때 RS가 선택한 전략은 정면 대결이 아닌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었다. DK 길드가 통제하는 사냥터에 단체로 들어가 사냥은 하지 않고 잠수를 탔거나 길드 창고 앞에서 수백 명이 모여 조용히 횃불을 드는 시기였다. 물리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DK 길드의 통제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권위를 조롱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작전명, 투명인간 시위. 진우는 성안고의 유령 계정에 새로운 글을 올렸다. 이번 글은 폭로가 아닌 1학년들을 향한 제안이었다. 그들이 당신의 어깨를 부딪히면 피하지 말고 묵묵히 맞아주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청소를 떠넘기면 불평 없이 해주십시오. 대신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노예가 아님을, 그저 투명인간을 대하듯 그들을 무시하고 있음을 눈빛으로 보여주십시오. 처음에는 아무도 이상한 제안에 동참하지 않았다. 맞는 것이 두려웠고 무시하는 것이 더 큰 보복을 불러올까 겁이 났다. 변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다. 1학년 7반이 한 남학생. 그는 늘 크라운에게 빵 심부름을 하던 아이였다. 그날 또 크라운의 한 멤버가 그에게 빵을 사오라고 시켰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상대를 쳐다보기만 했다. 야, 안 들려. 귀 먹었어. 짜증 섞인 고함에도 그는 미동도 없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텅 빈 무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상대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듯한 그 눈빛에 오히려 크라운 멤버가 당황했다. 그는 몇 번 더 욕을 하더니 결국 자존심이 상한 듯 자리를 떠버렸다. 그 작은 성공담은 1학년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투명인간 시위가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다음 날부터 동참하는 아이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 크라운이 시비를 걸면 1학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상대를 조용히 응시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대신 소리 없는 저항으로 맞선 것이다. 상황은 역전되었다. 이제 당황하는 쪽은 크라운이었다. 그들은 주먹을 휘두를 명분도 그렇다고 무시당한 채 돌아설 자존심도 없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들을 벌레 보듯 쳐다보는 상황은 그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되었다. 이름 없던 1학년 민초들의 반란.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우리라는 이름의 연대를 처음으로 경험했다. 진우의 아덴성 지도의 가장 넓지만 가장 힘없던 1학년 구역에 마침내 희망을 상징하는 작은 삭이 그려졌다. 제24화 정보길드 위키위 탄생. 성안고의 유령은 연합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기도 했다. 정보의 출처가 한정되어 있었고 크라운이 작정하고 여론을 조작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었다. 김세아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안했다. 정보 채널을 다각화하고 시스템화해야 해. 우리만의 정보길드를 만드는 거야. 그녀의 구상은 성안고 위키라는 이름의 익명 제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고 들은 크라운의 모든 비리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채널. 그렇게 모인 정보는 세아와 윤지가 교차 검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우는 그것을 바탕으로 유령 위폭로 기사를 작성한다. 박태사는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위협받을 경우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맡는다. 완벽한 시스템이었다. 정보의 수집, 검증, 활용, 그리고 보안까지. 바츠 해방 전쟁 당시 연합군이 서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저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해 전황을 파악했던 정보길드의 역할을 현실에 구현한 것이다. 성안고 위키위 개설을 알리는 글이 유령 계정에 올라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3학년 2반 555, 작년 체육대회 때 후배들한테 돈 걷어서 자기 반 뒤풀이 비용으로 썼습니다. 1학년 5반 교실 뒤편 사물함, 크라운 애들 담배 숨겨두는 장소입니다. 황철민, 주말마다 학교 근처 PC방에서 법인카드로 게임비 결제합니다. 쏟아지는 제보들은 크라운의 비리를 넘어 학교 전체에 만연한 크고 작은 부조리들까지 담고 있었다. 학생들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 정보길드의 일원이 되어 진실이라는 무기를 벼리기 시작했다. 김세아와 최윤지는 밤늦게까지 제보의 진위를 가려냈고 이진우는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 날카롭고 정교한 공격 계획을 세웠다. 박태사는 익명으로 제보했다가 불안에 떠는 후배에게 몰래 다가가 걱정 마라, 형이 지켜준다. 한마디를 건네며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위키위 탄생으로 성안해방연합은 4인 체제를 넘어 수백 개의 눈과 귀를 가진 거대한 조직으로 진화했다. 그들은 이제 학교의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황철민의 제국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가장 밝은 빛 속으로 강제로 끌려 나오고 있었다.